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진화를 형성하고 시간과 공간의 광대한 영역에서 은하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초 이러한 심오한 질문은 두 가지 획기적인 과학 프로젝트를 촉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제트 초신성 탐사팀과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는 우주의 팽창과 그것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신비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은 빅뱅으로 인해 시작된 우주의 팽창이 중력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모든 물질과 복사는 우주적 제동기로 작용하는 중력을 발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둔화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열망은 당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인 하와이의 8m 캡 망원경과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IA형 초신성의 수십억 광년 거리에서도 관측할 수 있을 만큼 밝은 파멸적인 별의 폭발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표준 촛불로 작용하며 고유한 밝기가 알려져 있어 빛이 지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시점의 우주 팽창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먼 끝에 흩어져 있는 이 초신성들은 우주의 역사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연구팀은 중력의 영향 아래 팽창이 점차 둔화되는 우주의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모일수록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우주는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하들은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힘에 의해 밀려나는 것처럼 점점 더 빠르게 서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예상 밖이었으며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여러 번 다시 확인하고 모든 관측과 계산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방법에 오류가 있었을까요? 알 수 없는 현상이 결과를 왜곡했을까요? 그러나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데이터는 동일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결론은 중력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뒤집었으며 새로운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속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보편적인 구성 요소, 즉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기존 이론에는 없었던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퍼져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힘이었습니다. 그 성질은 불가해했습니다.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으며 과학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장치로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두 팀의 리더인 브라이언 슈미트, 솔 펄머터, 아담 미스에게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복잡한 우주를 밝혀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드라마의 작은 역할이 아니었으며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의 68%를 차지하는 놀라운 존재로 밝혀졌습니다. 암흑 물질이 추가로 27%를 차지했으며 별과 행성, 가시적 구조를 구성하는 원자와 같은 일반 물질은 우주 전체의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론 분야에서 전환점을 나타내며 우주의 본질에 대한 변혁적인 통찰로 가득했던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인류의 지구 중심적 환상은 깨졌고 태양이 평범한 은하에 떠있는 보통의 항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세기 중반까지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탐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우주의 신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능가하며 방정식에 전혀 새로운 수수께끼의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은 우주의 가속 팽창에서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물리학의 기본 이론에 도전하며
우주의 본질과 운명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양자역학에서 예측한 진공 에너지와 관련된 공간 자체의 고유한 성질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이 현재의 이해를 초월한 힘이나 차원을 포함하는 미지의 물리학 영역을 가리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1919년 5월 29일 태양의 개기의식이 남대서양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테스트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과 프랭크 다이슨은 이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두 개의 탐사를 조직했습니다. 한 팀은 브라질의 소브랄로 향했고 다른 팀은 서아프리카 해안의 프린시페 섬에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담했습니다. 일식 동안 배경별을 촬영하고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빛의 굴절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효과는 중력 렌즈라고 불리며 아인슈타인 이론의 핵심적인 예측이었습니다. 도전은 매우 컸습니다. 프린시페에서 에딩턴은 끊임없는 비와 두꺼운 구름으로 고통받았으며 일식 직전에 태양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적으로 맑아진 하늘 아래 에딩턴은 필사적으로 작업하며 사진 건판을 교체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포착했습니다. 건판이 분석되었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배경별들은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정확한 양만큼 이동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설명한 대로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공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아인슈타인은 아이콘이 되었으며 그의 이론은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하늘 아래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 자신은 중력 렌즈가 실질적인 응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별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했으며 이 현상을 발견해 도굴하기보다는 이론적 호기심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수십 년 내에 일련의 놀라운 발견들로 인해 뒤집히게 됩니다. 1930년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뛰어난 비정통적인 천문학자 프리츠 치비키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놓는 관측을 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3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인 코마 은하달을 연구하며 은하달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은하단 내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하여 은하단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력을 계산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은하 내에서 관측 가능한 물질만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단은 그 움직임으로 인해 붕괴했어야 했습니다. 치비키는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하기 위해 덩켈 마테리에 암흑 물질 에가 존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혁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치비키의 발견은 당시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공격적인 성격에 있었습니다. 그의 암흑 물질이라는 생각은 무시되었으며 천문학의 다른 시급한 문제들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다시 우주의 중심적인 수수께끼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며 베라 로빈의 꼼꼼한 연구 덕분이었습니다. 로빈은 중대한 성별 장벽을 극복한 선구적인 천문학자로 은하수와 같은 낯선 은하에 주목했습니다. 켄트 포드와 협력하여 이러한 은하 내의 별들의 회전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은하 중심에서의 거리로 인해 중력이 약해지면서 더 느리게 회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빈은 외곽의 별들이 거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은 불가피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빠른 속도의 별들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로빈의 발견은 치비키의 암흑 물질에 대한 관심을 되살렸고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역에 걸친 암흑 물질의 흔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도구 중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실용성이 없다고 여겼던 중력 렌즈였습니다. 치비키 자신도 거대한 은하단이 먼 천체의 빛을 굴절시키고 확대하는 우주 렌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크이사의 발견으로 마침내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크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로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 엄청난 밝기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 가능하며 중력 렌즈 효과 연구에 이상적인 대상을 제공합니다. 1979년 천문학자들은 Q0 957 더하기 561이라는 흥미로운 크이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크이사는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중한 분석 결과 이 쌍둥이는 별개의 천체가 아니라 크이사와 지구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은하로 인해 발생한 중력 렌즈 효과로 생긴 복제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적 예측은 현실 세계에서 강력한 응용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력 렌즈 효과는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크매터를 많이 포함한 은하단은 자연의 망원경으로 작용하여 먼 은하를 확대하고 일반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구조를 밝혀냅니다. 이러한 중력 렌즈는 장엄한 아크와 왜곡을 만들어내며 우주를 형성하는 숨겨진 질량의 증거가 됩니다. 중력 렌즈 효과의 모든 사례는 같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우주에서 보이는 별과 가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질량 대부분은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우주의 구조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뿐만 아니라 암흑 물질의 존재는 은하의 회전 곡선, 은하단의 움직임, 나아가 우주 전체에 걸친 은하의 대규모 흐름에서도 추론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그리고 별들의 배열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패턴 너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한 구조에 수십억 광년에 걸쳐 뻗은 은하단, 필라멘트로 얽혀있고 거대한 공허에 의해 나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레이트 월, 자이언트 아크, 나니아키아와 같은 이름이 이러한 거대한 형성에 붙여졌지만 그 기원은 20세기 후반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은하의 위치를 지도하는 야심찬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별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하여 우주 팽창을 기반으로 한거리 지표인 적색 편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내심 강한 작업은 최초의 우주 지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천체물리학 센터에서 수행된 CFA 적색 편의 조사와 같은 초기 시도는 하늘 전체에 걸친 은하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은하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은하단은 필라멘트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구조들 사이에는 거대한 공허가 존재하여 우주는 스펀지 같은 외관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천문학자인 존 하큐라와 마거릿 갤러는 18,000개의 은하 위치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그레이트 월과 스틱맨 같은 거대한 구조를 밝혀냈으며 각각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발전된 조사로는 EDF 은하 적색 편의 조사와 슬론 디지털 스카이 조사와 같은 것이 있었으며 수백만 개의 은하를 지도하여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망의 발견은 이렇게 정교한 구조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심오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빅뱅의 불같은 탄생은 그것을 특징 없는 상태로 남겼고 수소와 헬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끄러운 원시 상태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우주로 변했을까요? 답은 암흑 물질이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굴격에 있습니다. 우주의 초기 순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알려진 급속한 팽창이 물질 밀도의 미세한 물결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물결은 매우 작았지만 중력이 작용할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약간 밀도가 높은 영역은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여 고밀도 포켓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 구조의 시작을 나타냈습니다. 중력이 계속 작용함에 따라 수소와 헬륨 가스가 이러한 밀집된 영역에 모였습니다. 1억 년 동안
이러한 물질 포켓은 성장하고 냉각되어 붕괴하는 구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름 속에서 최초의 별들이 타오르며 우주의 빛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어린 별들은 모여서 최초의 은하를 형성하며 암흑 물질에 밀집된 매듭을 밝혔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암흑 물질은 질량을 계속 끌어당기며 가스와 별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전히 형성된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제공하는 중력의 틀이 없었다면 은하의 형성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가스의 행동, 별의 생애 주기, 블랙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풀기 위해 연구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우주의 진화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를 형성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초기 우주의 안개에서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우주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암흑 물질의 특성 역할입니다. 은하가 응집되려면 암흑 물질이 비교적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산되지 않고 뭉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차가운은 그 느린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암흑 물질은 단순한 수동적인 배경 요소가 아니라 우주의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와 별이 진화할 수 있는 중력의 틀을 제공하며 우주의 복잡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일반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존재할까요? 가설적인 입자에서 고대 천문 현상에 이르기까지 암흑 물질을 이해하려는 탐구는 매력적인 단서를 밝혀내는 한편 수수께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930년대 볼프강 파울리는 입자 물리학에서 난해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베타 붕괴는 원자핵이 전자 또는 그 반입자를 방출하는 잘 연구된 과정이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일한 원자핵이 동일한 붕괴 과정을 거쳐도 방출되는 입자의 속도와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순은 에너지가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파울리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보이지 않는 입자의 중성미자가 부족한 에너지를 운반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적인 입자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자가 물질과 쉽게 상호작용하는 것과 달리 중성미자는 거의 원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성미자는 순전히 이론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지만 1950년대의 원자로 근처에서 이루어진 고강도 실험을 통해 마침내 검출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곧 중성미자가 우주의 초기 순간에 핵반응으로 생성된 풍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중성미자는 암흑 물질의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중성미자는 암흑 물질의 중력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탐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중력적 영향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어둡고 질량이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원자 물질의 빛을 방출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수소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빅뱅에 의한 원소 형성은 우주 내 원자 물질의 양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이는 필요한 질량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가두는 궁극의 존재로 또 다른 유력한 후보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빅뱅의 초기 혼돈의 순간에 형성된 원시 블랙홀이 우주의 대량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랙홀은 먼 별빛을 지나치며 굴절시키는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존재를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 동안 이러한 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블랙홀 역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입자 물리학자들은 아원자 영역에 주목했습니다. 20세기는 입자 물리학의 황금기로 자연계의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트림 표준 모형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표준 모형은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힘인 중력은 양자적 틀에 통합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암흑물질은 이 우아한 수학적 구조에서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불완전성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표준 모형의 수학을 확장하면 새로운 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에는 암흑물질의 후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망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1970년대 강한 핵력의 특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올랐습니다. 이 힘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전하 페어리티 대칭성 깨짐으로 알려진 현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핵력에서 CP 대칭성 깨짐을 관측한 실험은 없었으며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패치킴 메커니즘은 새로운 입자인 엑시온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이 가설적인 입자는 이론적 문제를 청소하는 능력 때문에 세제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암흑물질 후보로서 매우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엑시온은 가볍고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엄청난 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탐색에도 불구하고 엑시온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표준 모형의 다른 확장도 다양한 암흑물질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대칭성이라는 이론적 틀은 알려진 입자 패밀리를 2배로 늘리고 코티노나 뉴트랄리노와 같은 가능성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로는 스테릴 중성미자, WIMP, 그리고 큐볼이나 비대칭 암흑물질과 같은 더 이국적인 선택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들 중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험이나 관측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수께끼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론과 관측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의 간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많은 이론 모델은 암흑물질 입자가 전자와 양전자처럼 자기 소멸하며 그 과정에서 고에너지 방사선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망원경은 감마선 방출을 찾기 위해 은하 중심과 같은 암흑물질이 고밀도로 집중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영역에서 희미한 감마선 빛이 감지되었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것이 암흑물질의 오래된 신호일 가능성도 있고 더 평범한 천문 현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호성을 해결하려면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물리학자들은 가능한 범위를 좁혔고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를 정교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종종 새로운 발견이 이전의 가정을 뒤집고 더 큰 수수께끼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암흑물질의 탐구는 끝에서 멀었지만 각 단계는 우리가 우주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이 신비한 힘은 무엇일까요? 왜 우주는 이렇게 잡히지 않지만 매우 보편적인 무언가에 지배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에 있으며 우리의 우주 이해에 도전하고 그 기본적 성질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암흑 에너지의 이야기는 고대와 최첨단이 혼합된 것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현대 천문학의 최신 관측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씨앗은 1세기 이상 전에 심어졌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고안했을 때입니다. 이 혁명적인 틀은 중력을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주목하여 그 대규모 행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정식은 불안한 예측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는 동적이며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정적이고 영원한 우주를 믿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자신의 철학적 선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우주산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력에 맞서 안정적이고 정적인 우주를 생성하는 반발력으로 작용하는 항이었습니다. 이 조점은 아인슈타인을 만족시켰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물리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재검토하며 팽창하는 우주가 더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아인슈타인도 결국 이를 인정하며 우주산수를 포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관측 천문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서 에드윈 허블은 당시 최대였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은하 내에 있는 세페이드 경광섬을 식별함으로써 허블은 이들의 실체 밝기를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측정값을 도플러 이동으로 얻어진 은하의 속도와 결합하여 허블은 놀라운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즉,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우주론을 재편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허블의 연구를 정기화하며 은하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주 팽창률을 정량화하는 허블 상수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까지 새로운 장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먼 초신성을 정밀한 표준 촉불로 사용한 관측은 놀라운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예상대로 감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중력에 반하여 은하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는 수수께끼의 힘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암흑에너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적 기초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속 팽창은 아인슈타인이 버렸던 우주산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용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암흑에너지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경이로웠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 원자 물질의 별, 행성, 가스 구름, 은하 등 가시적인 우주를 구성하는 것, 이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은하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골격인 암흑 물질은 약 25%를 차지하며 나머지 약 70%는 암흑 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이 발견은 심오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수수께끼의 힘에 지배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암흑 에너지의 가장 불가사의한 특성 중 하나는 그 일정성입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과 방사선은 희박해졌지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과 방사선이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 암흑 에너지의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고 물질이 희박해짐에 따라 암흑 에너지가 지배적으로 변했습니다. 약 50억 년 전, 이 전환점이 찾아와 가속 팽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속은 우주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 에너지가 지배를 계속하는 한,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질 것입니다. 약 1천억 년 후에는 국부 은하구를 넘어선 은하들이 우주의 지평선을 넘어 영구히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때 먼 은하의 빛으로 북적이던 밤하늘은 어둠 속에 잠길 것입니다. 우주는 고립된 공허한 광활함으로 변하며 암흑 에너지의 끊임없는 영향으로 형성되고 정의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은하의 대규모 분포, 빅뱅의 유물인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시공간 자체의 가속 팽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과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암시하는 것처럼 시공간의 기본적인 성질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는 새로운 물리학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연구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계속 파헤치는 가운데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신비와 그것을 밝혀내려는 우리의 창의성에 대한 도전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진공의 양자적 성질, 현재 물리학의 한계, 그리고 그 불가사의한 특성을 설명하려는 광범위한 이론적 영역을 탐구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공간이 결코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스케일에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요동은 진공에 일종의 장력을 부여하며 실험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공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의 잠재적인 설명 중 하나이지만 이를 정량화하려고 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리학자가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면 그 결과는 터무니없습니다. 예측된 값은 관측된 암흑 에너지의 양보다 무려 120배나 큽니다. 이 불일치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으로 불리며 우리가 양자 진공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진공과 정말로 관련이 있다면 이는 그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진공 에너지 가설은 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론을 제약할 관측 증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추측에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의 배경에서 작용하며 팽창에 영향을 미치는 장을 제안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우주가 단 10-35초였을 때 발생한 폭발적인 가속 팽창인 인플레이션 시대와의 연관성을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인플라톤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장에 의해 구동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이 원시적인 힘의 재발현일까요? 그 답은 현재로서는 아마도 라는 정도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우주의 두 가지 지배적인 암흑 구성 요소인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공통의 기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수학 모델은 암흑 부문이라고 불리는 원자의 세계만큼 풍부하고 복잡하지만 직접적인 관측에서 숨겨진 물리학 영역 내의 상호작용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부물은 이 수수께끼 같은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통합하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관측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아이디어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점점 더 야심찬 실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라 로빈 천문대의 8.4m 망원경과 유럽 초대형 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망원경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암흑 에너지가 정말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의 공간에 고정되고 불결하는 특성에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진화하여 물질이나 방사선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측은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예측하는 것처럼 정확히 행동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시사합니다. 이 일정성은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불안을 초래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공간의 불변의 특성이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주의 기본적 특징일 뿐이며 그 이상의 설명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우주학자들에게 이러한 전망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우주의 기본 법칙을 밝히는데 실패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한편 중력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매우 성공적이지만 더 깊은 진실의 근사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우주 규모에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물리적 실체로 존재할 필요 없이 관측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필적할 만큼 우아하고 예측력이 뛰어난 수정된 중력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주는 그 어두운 면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은 그 구조, 진화,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진정한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물리적 물질이라면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역사와 물리학의 법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의 이론의 한계에서 비롯된 신기루라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주에 대한 이해의 완전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께끼가 풀리기 전까지 우주의 어두운 면은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것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탐구하고 이론을 세우고 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세상을 극한으로 측정하려 하는 것일까요? 왜 가장 빠르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것에 매료될까요? 이러한 초절에 대한 집착은 자연의 한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반영하며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재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힘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 예가 차르bom바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창의성과 오만함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폭발조차도 우주 전반에 작용하는 힘에 비하면 미미한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의 깊은 곳에서 중력이라는 수수께끼의 힘에 묶인 결의 대재앙의 규모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1961년 10월 30일 투폴레프 2-95V 폭격기가 북극계의 노바야 젬야 제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그 임무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하단을 늦춘 27톤의 폭탄 차르bom바는 지구를 향해 우아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지연은 폭격기가 이후의 대재앙에서 벗어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폭탄이 폭발하자 그 에너지는 TNT 50메가톤, 즉 히로시마의 투하든 폭탄의 38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버섯구름은 하늘로 60km 높이까지 치솟았고 성광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습니다. 폭발의 열은 1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3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전례 없는 힘의 규현은 정치적 선언이자 인류의 파괴 능력을 실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우주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발명조차도 능가하는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4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별의 죽음을 관측했습니다. 그것은 초신성이었으며 거대한 별이 해결료를 다 써버리고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핵이 안쪽으로 향하는 중력을 견딜 수 없게 되면 별은 빛의 속도의 일부로 붕괴하며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별간 물질을 수광년에 걸쳐 흩뿌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단일 사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해를 초월하며 전체 은하를 능가하는 밝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성의 웅장함조차도 더 희귀한 현상인 하이퍼노바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폭발은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인 별이 생애를 마칠 때 발생합니다. 별의 핵은 블랙홀을 형성하기 위해 붕괴하고 나머지 별 물질은 극도의 중력과 니켈이 풍부한 방사선의 열풍의 영향을 받아 점화됩니다. 하이퍼노바는 초신성보다 100배 강력하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중력의 끊임없는 끌림에 의해 구동됩니다. 이러한 항성 이벤트의 끝없는 힘에도 불구하고
중력의 영향은 우주의 다른 기본적인 힘과 비교하면 놀랍도록 약합니다. 기본적인 힘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그리고 중력입니다. 강한 핵력은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으로 4가지 중 가장 강력합니다. 전자기력은 하전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며 우주를 밝히고 따뜻하게 하는 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사성 붕괴와 항성 핵융합을 돕는 약한 핵력조차도 중력을 크게 능가합니다. 실제로 중력은 약한 핵력보다 10의 25승, 즉 10조조 배 더 약합니다. 이 명백한 약점은 계층 문제라고 불리는 심오한 수수께끼를 제시합니다. 원자 규모에서 매우 약한 중력이 어떻게 우주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행성, 별, 블랙홀 등 엄청난 물질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개미조차도 다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여 행성 전체의 중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우주 규모로 모이면 중력은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고 천체의 궤도를 지배하며 시간의 흐름조차도 결정합니다. 중력의 약함이라는 수수께끼는 물리학자들이 놀라운 설명을 제안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중력의 효과가 희박한 이유가 그것이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을 넘어선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이 존재한다면 중력이 다른 기본적인 힘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우주의 최초 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빅뱅 직후 몇 초 동안 기본적인 힘들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이 힘들은 분리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형성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연구하면 중력의 기원과 그것이 다른 힘에 비해 약해 보이는 이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 예를 들어 대형 하드론 충돌기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중력의 성질과 양자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추가 차원의 증거를 발견하거나 중력과 관련된 입자인 그래비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기본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력을 이해하려는 탐구는 단순한 학문적 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 자체에 접근하는 여정으로 가장 작은 입자에서 가장 큰 은하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땅에 발을 붙이며 엔지니어들이 별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우주를 결합하는 힘이지만 그 진정한 성질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신성과 하이퍼노바의 잔해를 바라보고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을 연구할 때 중력의 이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면서도 겉보기에는 놀라울 만큼 약한 힘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정의하는 힘이면서도 그 신비로 인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를 넘어 먼 별들과 시간의 기원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가장 근본적인 힘의 전체를 이해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떨어질까요? 중력은 과학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되고 정량화된 자연의 힘으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힘입니다.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중력은 완전한 이해를 거부하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조차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17세기 잉글랜드의 과수원에서부터 시공간의 구분 기하,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으로 이어지는 수세기에 걸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과학적 모험과 마찬가지로 아이작 뉴턴에서 시작됩니다. 고독하고 심중한 인물이었던 뉴턴은 개인 생활에서는 조용했지만 지적 탐구에서는 매우 풍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은 중력 자체만큼이나 과학적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과가 실제로 그의 눈앞에서 땅에 떨어졌는지는 별개로 이 이야기는 평범한 것 속에서 심오한 것을 발견하는 뉴턴의 천재성을 상징합니다. 1666년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패스트로 인해 폐쇄되는 동안 뉴턴은 링컨시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울스소프 매너의 고요한 고립 속에서 그는 만유인력 이론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왜 저 사과는 항상 땅의 수직으로 내려오는 걸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지구 표면을 넘어 하늘로 확장되어 달을 궤도에 붙잡아 두고 행성을 하늘의 길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뉴턴의 공식화는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모든 질량은 그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유인력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으며 행성의 운동, 조수의 움직임, 해성의 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 능력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이론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뉴턴 자신도 이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중력이 물질의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며 한 물체가 진공을 통해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비합리적이며 철학적 문제를 숙고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그는 썼습니다. 그의 방정식은 작동했지만 그는 한 물체가 공간을 넘어 다른 물체에 어떻게 힘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뉴턴이 중력의 내재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상간 것은 그의 과학적 겸손을 반영한 것이며 후대 물리학자들이 직면할 도전을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뉴턴의 이론은 절대적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탐험가들을 안내하고 기계적 경이로움을 건설할 수 있게 하며 천체의 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관측 기술이 정교해짐에 따라 그 기발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궤도는 뉴턴의 예측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이 흔들림이나 세차 운동은 고전 역학의 범위를 넘어선 힘을 시사했습니다. 20세기 초와 함께 물리학의 혁명이 찾아왔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는 뉴턴 역학의 한계에 주목하며 우주를 다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통찰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틀,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력이 기존의 의미에서의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무거운 물체가 팽팽한 고무 시트에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무게가 시트를 왜곡하여 함몰을 만듭니다. 시트 위에 놓인 작은 물체는 그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윤곽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은 별이나 행성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시공간의 구조를 왜곡하며 그것이 그 안에서 물체의 운동을 이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개념적으로 혁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뉴턴의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 예를 들어 거대한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는 현상이나 수성 궤도의 정밀한 세차 운동을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1919년 예식 동안 천문학자들이 태양 주변에서 별빛이 휘는 것을 관측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며 장엄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우주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새로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중력의 우주적 규모에서의 행동을 비할 데 없이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그 기원에 대해 거의 통찰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력은 왜 존재할까요? 왜 다른 기본적인 힘에 비해 이렇게 약할까요?
그리고 물리학의 규칙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는 양자 세계와 어떻게 조화될까요? 중력의 약함은 물리학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원자핵 내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키는 강한 핵력과 비교하면 중력은 놀랄 만큼 약합니다. 예를 들어 두 전자 사이의 전자기력은 그들 사이의 중력보다 약 36배 강합니다. 이 불균형은 계층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퍼즐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중력이 다른 힘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을 넘어 추가적인 차원으로 누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가상의 차원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숨겨져 있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중력의 영향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하드론 충돌기와 같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중력자의 증거나 미세 규모에서 역제곱 법칙에서의 미묘한 편차를 탐구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탐구의 길은 초기 우주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의 순간의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통합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이 힘들은 분리되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중력의 본질과 그것이 우주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하려는 탐구는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틀은 수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지만 둘 다 우주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대한 물체와 시공간의 구조를 지배하는 반면 양자 역학은 가장 작은 규모에서의 입자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인슈타인이 1세기 전에 중력을 재개념화한 것만큼이나 심오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 이론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끈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작고 진동하는 끈입니다. 이러한 끈은 다차원 시공간에 존재하며 그 진동이 관찰 가능한 기본적인 힘과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끈 이론은 이 틀 안에서 중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제안하며 양자와 우주의 영역을 통합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수학적이고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구조로 중력 자체만큼이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중력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계속해서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은하를 형성하고 행성의 궤도를 지배하며 천체의 복잡한 춤을 안무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구에 붙잡아 두고 걷고 달리는 가장 단순한 기쁨을 가능하게 하며 별을 향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사과의 낙하에서부터 별빛의 굴절에 이르기까지 중력의 이야기는 발견과 경이의 이야기이며 우주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발견의 문턱에 서 있는 가운데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씨름했던 질문은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떨어질까요? 우주를 연결하는 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구하는 것은 현실의 본질에 맞서는 것이며 존재의 기원으로 깊이 들어가고 우주의 심오한 단순성과 복잡함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침묵하는 건축가인 중력은 우리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탐구하고 질문하고 꿈꾸도록 권유합니다. 시간의 시작부터 온 잔물을 탐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질문이며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잔물결의 중력파해은 우주의 탄생에서 온 속삭임을 전달하며 별과 은하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의 시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존재 자체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며 파괴적인 충돌에서 시공간의 신비로운 시작에 이르는 이야기를 밝혀냅니다. 10억 년 전 지구는 고요하고 변함없는 세계였습니다.
이 행성은 과학자들이 지루한 시범년이라고 부르는 지질학적 및 진화적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때 창조섬으로 가득 찼던 생명은 정체되었고 행성의 화학, 기후, 지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구 하늘 너머 먼 우주에서 잠엄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먼 영역에서는 태양 질량의 30배 이상의 두 블랙홀이 피할 수 없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회전 속도를 높이며 그 격렬한 포옹은 충돌이라는 형태로 절정에 이르렀고 시공간 자체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외부로 달려가며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의 에너지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10억 년 넘게 이러한 잔물결은 우주를 통과하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구에 도달한 것은 지루한 10억 년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빛을 발하던 시대였습니다. 2015년 9월 14일 LIGO라는 획기적인 장치가 이 파동을 감지했습니다. 작동 시작 후 단 2일 만에 LIGO는 짧은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0.2초도 되지 않는 짹짹 소리였습니다. 이 신호는 우주 규모의 여점을 거쳐 지구에 도달한 블랙홀 충돌의 희미한 메아리였습니다. LIGO의 업적은 경이로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의론자들은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가 감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그러한 파동이 측정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LIGO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그 팔 길이의 미세한 변화, 즉 양성자 폭보다 작은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이러한 의구심을 극복했습니다. 중력파가 관측소를 통과하면 킬로미터 떨어진 거울 사이의 거리가 미세하게 변하고 10억 년 전 사건에서 온 파동의 도착을 알리는 독특한 짹짹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기술적인 업적이 아니라 우주를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은 빛에 의존하여 우주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빛은 가려지거나 흡수될 수 있어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사건들을 보는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반면 중력파는 모든 물질을 방해받지 않고 통과하며 존재의 가장 어둡고 먼 구석에서 정보를 운반합니다. LIGO의 발견은 우주로의 새로운 창을 열었고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우주를 듣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의 발견은 이 새로운 도구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2017년 LIGO는 한 쌍의 중성자별이 합쳐질 때 발생하는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력파뿐만 아니라 감마선과 가시광선도 발생시켰으며 천문학자들이 여러 파장에 걸쳐 이를 관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중 메신저 천문학을 통해 중성자별 충돌의 여파에서 금과 백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뒷받침하고 LIGO의 과학사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연구자들에게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지는 중력파가 밝힐 수 있는 것의 표면만 살짝 긁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주를 관통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중력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력파는 중력이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체 간의 즉각적인 끌림이 아니라 시공간을 흔들고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력장의 변화가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그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8분 동안 계속 궤도를 돌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중력을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과 같은 다른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과 일치시킵니다. 이러한 힘들도 파동 같은 특성을 가진 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빛은 전자기장의 파동입니다. 중력파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중력과 이러한 다른 힘들 사이의 연결을 밝히고 물리학의 통일 이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가능성 중 하나는 원시 중력파, 즉 우주의 초기 순간에 생성된 잔물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론 모델은 빅뱅 직후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 시기, 즉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팽창은 중력파를 생성하여 우주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했습니다. 이러한 원시 파동은 시공간을 138억 년 동안 여행하며 시간의 시작에서 온 희미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파동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LIGO와 유럽 우주국이 계획 중인 후속 장치인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는 더 최근의 우주 사건의 소음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ISA는 우주 공간에 킬로미터 규모의 팔을 배치하여 우주의 초기 시대에서 온 파동을 감지하고 인플레이션의 본질과 중력장의 기원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시 파동을 탐지하는 것은 우주의 탄생에 관한 중요한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파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고 격렬한 현상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 자체의 중력장의 성질에 대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힉스장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중력은 에너지와 운동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중력이 힉스장이 등장하기 전, 즉 물질이 질량을 갖기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중력이 플랑크 시대, 즉 우주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등장했다고 믿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공간이 양성자보다 작은 규모로 압축되었습니다. 이 규모에서는 고정 물리 법칙이 붕괴하고 양자 효과가 지배합니다. 이 영역에서 중력을 이해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해야 하지만 이는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목표입니다. 새로운 이론, 예를 들어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은 매혹적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틀은 시공간 자체가 이산적이고 양자화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력이 이 미시적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진동이나 연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지만 중력, 시공간의 구조, 우주의 기원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관계를 부각시킵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리사 렌달이 요세미티를 여행하며 발견한 장면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인상적인 비유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가파른 암벽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중력과 씨름했습니다. 중력은 단일 로프로 그녀를 지탱할 만큼 약한 힘이지만 그녀의 손이 미끄러질 때 용서 없이 그녀를 정확하게 가속시키며 당기는 엄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력의 약함과 지속성의 이중성은 물리학에서 그 수수께끼 같은 본질을 반영합니다. 중력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본 힘이지만 우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력을 이해하기 위한 투쟁의 중심에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 사이에 깊은 비호환성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걸작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며 거대한 물체의 행동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우아하게 설명합니다. 한편 양자 역학은 입자와 힘이 고전적인 직과를 초월하는 확률적인 규칙을 따르는 아원자 영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이론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함께 적용되면 특히 플랑크 규모에서 충돌합니다. 이 규모에서는 공간, 시간, 에너지의 구분이 흐릿해집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과 같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힘은 양자체계 내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각각의 힘은 메신저 입자에 의해 매개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의 경우 광자, 강한 핵력의 경우 글루온, 약한 핵력의 경우 W와 Z 보손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우주를 관통하는 양자화된 장에서 생겨나며 그 상호작용은 양자잔 이론의 우아한 수학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러나 중력은 예외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중력의 힘을 전달하는 양자 입자로서 중력자의 존재를 오랫동안 제안해왔지만 이 입자를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력자의 미약한 신호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태양계를 초과하는 직경을 가진 엄청나게 큰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력을 양자화하려고 할 때 수학적 발산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와 운동량이 양자 규모에서 시공간을 왜곡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드백 루프가 무한한 에너지 밀도를 생성합니다. 다른 양자장에서는 무한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인 제규격화가 이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는 현재의 틀이 최소 규모에서 중력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급진적인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의 연속적인 구조가 아니라 플랑크 규모에서 미세한 격자로 엮인 이산적인 루프 네트워크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존 모델을 괴롭혔던 무한을 피하고 중력을 고전적 의미의 힘이 아니라 시공간 기하학의 발현으로 간주합니다. 유망하지만 루프 양자 중력이 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큰 이론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현실의 기본 구성 요소를 다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상상합니다. 이 틀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은 더 크고 더 복잡한 현실의 파생적 특성일 뿐입니다. 끈 이론은 중력의 약함이 이러한 숨겨진 차원과의 연결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중력의 효과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추가적인 공간 차원을 통해 전파될 때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사 렌달의 연구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획기적인 이론은 다차원 공간 개념을 확장하며 우리 우주가 고차원의 벌크에 내재된 3차원 브레인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모델에서 다른 기본적인 힘은 우리 브레인에 갇혀 있지만 중력은 주로 다른 브레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상호작용은 이 중력 브레인에서 우리 우주로의 누출에 불과하며 그것이 중력의 약함을 설명합니다. 렌달과 그녀의 공동 연구자인 라만 선드럼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학적 틀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고차원 공간에서 왜곡된 기하학이 벌크 전체에서 중력의 기하급시적 감소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측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대칭성의 모순을 해결합니다. 중력을 다른 브레인에 배치함으로써 렌달과 선드럼은 초대칭성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렌달의 이론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차원 내에서 완전히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자물리학자들이 찾고 있는 중력자는 우리 우주로 흘러들어올 확률이 극히 적을 수 있으며 그 검출은 극도로 운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차원의 가능성은 우리의 우주과를 재구성하고 우리 현실을 넘어선 현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렌달의 연구는 다른 양자 중력 이론과 마찬가지로 아직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델의 수학적 일관성은 매력적이지만 실험적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한때 이론적 호기심으로 일축되었던 중력파가 LIGO의 획기적인 발견으로 현실화된 것처럼 이러한 다차원 이론도 실증적 확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기와 실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하드론 충돌기와 같은 입자 가속기는 초대칭성과 추가 차원의 증거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한편 중력파 관측소와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와 같은 차세대 검출기는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렌달의 이론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우주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은하 구조의 광대함에서 입자의 아원자 춤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모든 수준은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을 도전하는 신비와 얽혀 있습니다. 우주의 조용한 건축가인 중력은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원이 우리 우주 내에 있든 그 외부에 있든
중력을 이해하려는 탐구는 차원을 초월한 여정이며 존재의 기초 자체를 탐구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모든 물질과 방사선이 제거된 진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무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절대적인 물은 우리의 경험과는 이질적이며 우리의 가장 생생한 상상력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심오한 수수께끼에 수천 년 동안 도전해 왔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록은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 밖의 순간,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과학은 우리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약 140억 년 전 우주는 입자와 에너지의 뜨겁고 밀도 높은 대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되며 오늘날 관측되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론자들은 몇 가지 매혹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우주는 탄생, 죽음, 재탄생의 끝없는 순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는 두 개의 기존 우주의 충돌로 인해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하고 매혹적인 답변 중 하나는 우리 우주가 무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생각은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직관에 도전합니다. 절대적인 무에서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본질 그 자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전기 및 자기장이 0인 것처럼 보이는 텅 빈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진공은 정말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20세기 초반에는 실험과 이론을 통해 공허함의 더 복잡한 모습이 밝혀졌고 물리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뉴턴이 그렸던 결정론적 이고식의 장치 같은 우주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뒤집혔으며 공간과 시간이 역동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습니다. 한편 매우 작은 영역의 원자와 아원자 입자의 세계는 더욱 기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실성이 확률로 대체되었으며 양자역학의 획기적인 수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입자가 측정되기 전까지 명확한 위치나 속도를 갖지 않는 세계를 묘사합니다. 대신 입자는 확률의 흐릿함 속에 존재하며 그 행동은 파동과 같은 함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텅 빈 공간이 실제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의 에너지의 일시적인 변화에 자발적으로 발생하여 입자와 반입자를 생성하고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 현상은 진공이 고요함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큰 가마솥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양자의 기묘함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이러한 요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빅뱅의 최초 순간에 갓 태어난 우주는 양자 법칙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양자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양자 요동이 입자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면 적절한 조건에서 전체 우주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 양자 법칙 자체가 존재할까요? 왜 무에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는 틀이 존재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에 닿아 있으며 현재의 과학적 이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확률과 불확실성을 동반한 양자 세계는 우리가 관찰하는 거시적 규모의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미묘하지만 보편적이며 별의 진화,
물질의 행동, 심지어 시공간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에서 양자역학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빅뱅 직후의 첫 순간부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까지 양자현상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은하 형성, 블랙홀의 섬질, 그리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유발하는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적 규모의 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확률적인 세계의 단순한 근사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양자 기발을 탐구함으로써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한 걸음 더 달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 결정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상호작용은 존재의 핵심에 숨어있는 심오한 수수께끼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무의 양자적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무에서 무엇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관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확률의 세계. 20세기 초 물리학의 세계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뉴턴 역학의 기반을 둔 전통적인 아이디어는 극소 세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처럼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에 따르면 그러한 원자는 거의 즉시 붕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원자를 파괴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00년까지 막스 플랑크는 혁명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에너지는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산적인 패킷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흑체 복사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자역학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이 이론은 원자핵 주위 전자의 양자화된 궤도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궤도의 세부 사항은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복잡한 수학에 짓눌렸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젊은 물리학자도 이러한 과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 실패에 몇 달 동안 고생하며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던 그는 북해 헤골란트 섬이라는 외딴 곳으로 피난하여 신선하고 짭짤한 공기 속에서 명료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1925년 어느 저녁, 그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자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의 정확한 운동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것, 즉 전자가 에너지 준위 간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주파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궤도를 추적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전위에 대한 측정 가능한 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으로 그는 행렬을 사용한 새로운 수학적 틀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행렬은 물리학에서 낯선 도구였지만 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관측할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관측 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이젠베르크는 양자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파구를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이상한 현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전자는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해진 궤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자는 파동 함수라는 수학적 실체로 표현되었으며 그 위치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의 파동 반정식과 결합하여 하이젠베르크의 연구는 확실성이 가능성으로 대체된 우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이들 특성 중 하나를 정확히 알수록 다른 하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리는 현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역학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양자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혀주며 이는 실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를 작은 상자에 가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자를 냉각시키면 결국 절대 0도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를 가두는 행위는 운동량의 불확실성을 생성하여 항상 어느 정도의 잔류 운동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요동은 양자 시스템의 고유한 것이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규정된 위치와 운동량의 상호작용을 반영합니다. 이 원리의 영향은 상자 안의 입자를 넘어 확장됩니다. 위치와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시간도 양자의 불확정성을 따릅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변동할 수 있으며 입자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현상은 양자 요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 진공이라는 잔류 에너지로 공간을 채웁니다. 공허와는 거리가 먼 이 진공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로 가득 차 있으며 우주 규모에서의 불확정성 원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양자 현실은 우리의 거시적 경험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지만 우주의 행동 대부분의 기초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이는 전자가 원자핵으로 나선형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여 원자를 안정시키고 물질의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별의 진화나 시공간 구조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현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불가능이 흔한 일이 되며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무언가로 밝혀집니다. 우주의 양자 현재. 우리 하늘을 비추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별들은 무엇으로 그 에너지를 얻는 걸까요? 오랜 인류 역사 동안 태양은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신들의 왕나로 여겨졌고 그리스에서는 하늘을 가르는 전차를 모는 헬리오스로 숭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화를 넘어선 곳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단순히 거대한 불덩어리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찬란함을 수억 년 동안 유지하게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과학의 가장 심오한 발견을 촉발시켰으며 우주의 기반을 지탱하는 양자역학이라는 놀랍고 기묘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켈빈 겸은 열역학의 선구자이자 켈빈 온도계의 명령자로 태양의 나이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당시 물리학에 기반하여 그는 태양의 막대한 열이 중력 압축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자신의 무게로 인해 높은 온도로 압축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빛과 열을 단지 수백만 년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추정은 지구의 역사에 관한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증거와 모순되었습니다. 그러나 켈빈의 계산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자핵의 물리학이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과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었고 그 핵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와 중성의 중성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강한 핵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힘은 이름은 평범하지만 매우 강력하며 양성자들 간의 강한 반발력에도 불구하고 원자핵을 유지합니다. 핵반응의 발견으로 물리학자들은 강한 힘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1920년 케임브리지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태양의 에너지원이 원자핵의 융합, 즉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가 헬륨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융합에는 고유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원자핵이 융합하려면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들 간의 전자기적 반발을 극복해야 합니다. 강한 핵력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융합이 일어나려면 원자핵이 거의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중력에 의한 압력과 약 1500만 켈빈의 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전 물리학에 따르면 양성자 간 충돌은 이 장벽을 극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은 빛나고 있을까요? 답은 양자의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1920년대 물리학자 조지 가머프는 양자 역학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양자 수준에서 입자는 당구공처럼 단단한 고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치와 에너지가 확률로 기술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입자가 에너지를 빌려 고전적 시스템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태양에서는 양성자가 전자기적 반발 장벽을 터널링 효과로 넘어 융합이 발생합니다. 이 통찰은 별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양자 역학을 천체 물리학의 기반으로 확립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과학자들은 별을 연료로 하는 정밀한 핵발행을 연결했습니다. 수소핵이 융합되어 헬륨을 형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태양의 빛을 구동합니다. 더 거대한 별에서는 융합이 더 무거운 원소로 진행되어 탄소, 산소, 그리고 핵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을 초과한 원소의 융합은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는 초신성이라는 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의 폭발적 죽음이며 여기에서 양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의 상호작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1930년대 볼프강 파울리에 의해 처음 제안된 유령 같은 입자로 초신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입자는 약한 핵력으로만 상호작용하며 매우 포착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초 수조계의 중성미자가 당신의 몸을 통과하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미자는 거대한 별의 붕괴와 그 이후의 폭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이 발생하면 죽어가는 별의 핵은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고 전자가 양성자로 밀려 들어가면서 중성미자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중성미자는 별의 외층과 상호작용하여 붕괴를 역전시키고 우주에 새로 형성된 원소를 방출하는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히 미시 세계에 갇힌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에 짜여져 있으며 별을 형성하고 생명에 필요한 원소로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더 넓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기원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 자체가 양자적인 대상일까요? 양자역학에서는 파동 함수가 입자나 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캡슐화하여 그 가능한 상태를 기술합니다. 두 개의 입자의 경우 그것들의 결합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하나의 파동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물리학자들은 우주 전체, 모든 입자, 모든 관자, 모든 양자 요동을 포함하는 단일 파동 함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우주의 파동 함수는 거대하지만 이론적으로 상상 가능한 구조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확률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 관점은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도전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입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면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미래가 고정되지 않고 확률의 연속으로 전개됩니다. 1950년대에 휴 에버렛 3세가 제안한 급진적인 다중세계 해석에 따르면 모든 양자 사건은 수많은 평행 우주를 생성합니다. 이 다중 우주에서는 양자 상호작용의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현되며 무한한 대체 현실의 직물이 형성됩니다. 시간 그 자체의 기원도 양자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스티븐 호킹과 제임스 하틀은 시공간의 양자적 성질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경계 조건 없음 제안에서는 우주의 초기 순간에서 시간이 공간 차원처럼 작용하며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점차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의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명확한 시작을 갖지 않고 양자적 상태에서 부드럽게 나타났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더 깊이 탐구하려면 빅뱅 직후 처음 1조분의 1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플랑크 시대라고 불리며 에너지와 밀도가 극도로 높아 고전 물리학의 법칙이 무너집니다. 이 시기의 양자 요동이 은하에서부터 별무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주에서 관측되는 구조의 씨앗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야 하며 이는 물리학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우주론의 상호작용은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태양의 따뜻함에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별의 생애 주기에서 우주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양자 물리학은 우주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을 제고하고 존재를 정의하는 확률과 역설을 받아들이며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주의 양자 과거. 1970년대 물리학자에서 우주론자로 전향한 앨런 구스는 자기 단극자와 관련된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석은 항상 북극과 남극을 가지고 있지만 단극자는 순수하게 북극이나 순수하게 남극만을 가지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초기 우주 이론에 의해 예측된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한때 초력이라고 불리는 4가지 기본 힘이 통합된 단일 힘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자기 단극자는 우주의 초기 단계에서 대량으로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극자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스는 초기 우주의 역학을 제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981년 그는 혁신적인 이론인 인플레이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탄생 직후 매우 급격한 팽창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시대 동안 시공간 자체가 지수적으로 확장되면서 자기 단극자의 밀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석되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아마 단 하나의 단극자만 남아 영원히 관측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스의 이론은 단극자의 은신처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대규모에서 왜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주를 관측하면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은하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빅뱅의 희미한 장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도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구스의 모델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작고 매끄러운 시공간의 조각에서 시작되어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주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초기의 매끄러움이 현재 관측되는 균일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구조의 씨앗을 제공했습니다. 양자 세계, 즉 끊임없는 요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공의 매끄러움 속에서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작은 에너지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양자 요동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시공간에 고정되었고 우주가 냉각되면서 밀도 변동으로 변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은 이러한 미세한 과밀 영역을 증폭시켜 은하, 별, 그리고 오늘날의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의 증거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대의 복사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씨앗이 된 양자 요동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COB, WMAP, 플랑크와 같은 임무를 통해 관측된 CMB는 온도의 미묘한 변화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이러한 원시적인 양자 물결의 메아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 세계는 미시적 규모뿐만 아니라 거시적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더 깊이 들어가 우주 자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1973년 물리학자 에드워드 트라이어는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주는 진공 요동일 수 있다. 그의 아이디어는 양자 진공의 기묘한 특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조차도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입자와 반입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서로 소멸하는 예시적인 요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트라이어는 우주가 그러한 요동의 결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트라이어는 우주의 총 에너지를 고려했습니다. 물질의 질량과 운동이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중력자는 음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양은 정확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요동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총 에너지가 0이라면 우주는 원칙적으로 무한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가설은 추가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우주가 요동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양자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시공간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현재 과학적 이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양자역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지만 진정한 무라는 상태, 즉 공간도 시간도 양자장도 없는 상태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우주의 첫 순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빅뱅 후 첫 1조분의 1초 이내의 양자 과정이 인플레이션의 역학을 지배하며 우리가 사는 우주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그 먼 미래로 이끌립니다. 양자라 우주의 운명을 계속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미래 양자.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먼 미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는 우주를 상상하게 됩니다. 우주의 탄생을 형성했던 양자역학의 법칙이 그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게 될까요? 젊은 우주는 별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자였습니다. 우주 역사 초기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할 모든 별의 대부분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90억 년 동안 별 형성은 크게 둔화되었고 새로운 별을 생성하는 우주의 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단 5%의 별만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합니다. 거대한 별은 빨리 태어나고 빨리 죽으며 생명이 단 몇백만 년에 불과하고 결국은 장엄한 초신성 폭발로 끝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지만 결국 해결료를 다 소모합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만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십조 년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사라지고 어두운 비활성 잔해가 확장하는 우주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핵융합에서 비롯된 외부 압력이 중력을 상쇄하지 못하게 되면 별이 자신의 무게로 완전히 붕괴해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섬세한 힘이 이 운명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전자의 양자 퇴화 압력입니다. 별이 냉각되고 수축하면 중력이 그 물질을 점점 더 작은 부피로 압축합니다. 별 내부의 전자는 가까워지며 가능한 위치가 제한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가 제한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증가하며 절대 영도에서도 남아있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양자적 요동이 퇴화 압력을 만들어 중력을 상쇄하며 추가 붕괴를 막습니다. 그 결과 어둠 속에서 수조 년 동안 지속되는 백색 외성과 같은 안정된 잔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는 물질 자체의 안정성이 의문시됩니다. 양성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힘의 영향을 받아 붕괴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양성자의 붕괴는 우주의 긴 시간 척도에서 물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죽은 별은 구조적 통합성을 잃고 소립자의 바다로 녹아들어 복잡한 물질이 없는 우주만 남게 됩니다. 이 어둡고 광대한 공간에는 블랙홀이 남습니다. 이는 우주의 마지막 수호자들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으로 인해 시공간이 극도로 왜곡되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붕괴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유명하게 밝힌 것처럼 이러한 거대한 존재조차 양자역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인은 양자 진공입니다. 진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입자와 반입자 쌍이 잠시 존재했다가 소멸하는 요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 균형이 깨집니다. 강력한 중력 기울기가 입자 쌍을 분리하며 한 입자는 탈출하고 다른 입자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호킹 복사라고 하며 블랙홀 자체에서 에너지를 추출하여 점진적으로 증발시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통해 질량과 에너지를 잃고 결국 희미한 에너지 폭발로 사라집니다. 일이 사라지면 우주는 최종적인 점근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구조의 가장 희미한 흔적조차 사라진 어둡고 차가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야기의 끝일까요? 한때 별과 은하를 탄생시킨 우주의 양자적 본질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시간의 심연을 응시할 때 우리는 상상력과 과학 모두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양자는 창조, 변형, 그리고 해체라는 장대한 궤적을 통해 우주를 이끌어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속삭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이점을 바라보며 1958년 한 이론에 대한 소문이 물리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거장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볼프강 파울리가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틀을 개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양자 혁명의 두 거장이 세대를 넘어 고뇌하게 했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매혹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파울리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역사적인 발표를 목격하고자 프린스턴에서 물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파울리가 발표를 이어갈수록 그들의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입자가 단일한 기본 실체의 표현이라는 생각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했던 프리먼 바이스는 이 사건을 고귀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의 시도는 실패한 많은 이론의 계보에 추가되었으며 이는 아인슈타인 스스로도 탄식했던 실망의 희망의 묘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십 년 동안 힘의 통합을 추구해왔습니다. 테오도어 칼루차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전자기학을 추가한 것은 흥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추가를 거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후 노력은 1955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중력의 부드러운 곡선을 양자 세계의 이산적 확률과 조화시키려는 투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구성 요소들의 놀라운 성공 때문에 역설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큰 규모에서의 중력을 완벽히 기술하며 GPS와 같은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은 현대 양자 물리학의 틀로서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에 대한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이는 입자를 기본적인 장의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전자장, 광자는 전자기장의 파동으로 이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실험에서 놀라운 정밀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의 수학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매끄러운 연속체로 설명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이산적이고 확률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이 둘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무한대로 가득한 방정식을 만들어내며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논리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실험적 지침 없이 가능성의 지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작은 진동하는 끈이며 이 끈의 진동 모드가 입자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제안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 자체를 이산적인 고리로 얽힌 네트워크로 상상합니다. 다른 제안들은 추가 차원을 탐구하며 우리의 우주가 11차원 벌크 속에 떠있는 3차원 브레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이 핵심을 쥐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비밀을 드러낼까요? 첫 번째 목표는 블랙홀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의 질량이 무한 밀도의 특이점으로 압축되며 이는 알려진 물리 법칙이 붕괴되는 지점입니다. 물리 이론에서 무한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 특이점을 제거하고 블랙홀 중심의 진정한 본질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가 우주의 시작에 있는 특이점에도 적용됩니다. 빅뱅 모델은 무한 밀도의 상태에서 시작된 우주를 묘사하지만 이 무한이 우리의 이해를 막아 이전을 탐구할 수 없게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이를 해결하고 빅뱅 너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의 우주가 이전 우주의 잔해에서 태어난 순환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생각은 우리의 우주가 무수히 많은 우주 중 하나이며 각각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진 멀티버스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또는 더 불안한 결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무작위 유동, 혼돈 속의 일시적인 질서의 거품에 불과하며 그 존재가 더덥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방정식과 실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아직 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주를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밝히려는 호기심과 희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